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그래. 찔리지? 포기해라. 이제 미국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한국의 유학생들을 향해 다른 나라 학생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한국인 유학생들은 화를 참고 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동부의 그린위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새로운 걸 배우고 탐구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들의 문화나 국제 문제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이건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셨는데 아버지 서재에서 세계지도랑 역사책을 어릴 때부터 보던 저로서는 넓은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에 더욱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책장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의 서재는 저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놀이터였죠. 유년 시절에도 각 나라의 지도로 퍼즐 맞추기를 하기도 하고 나라의 수도를 외우는 카드게임도 아버지와 함께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갔어요. 지구본을 제 방에 두고 심심하면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시간을 보냈고요. 수많은 문명이 하나의 행성인 지구의 터전을 잡고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대학에 들어와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제 관심도 점점 더 넓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실과 학교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죠. 각종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 유튜브에 들어와 한국의 감동을 전하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 깊은 이성적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요. 몇 주 전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영토의 고유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 논란도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그 지역을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 논란은 단순한 이름의 차이를 넘어서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은 중국과 인접한 섬나라들 간의 영유권 갈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서 관련된 국가들이 자주 충돌을 빚고 있죠.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갈등도 언급하셨어요. 이 섬들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큰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의 사례도 잊지 않으셨어요. 유럽에서도 영토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교수님은 남미까지 언급하셨어요.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영국이 현재 통치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는 영토 문제나 해양 명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교수님이 이 주제를 설명하시자마자 묘하게 이 문제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국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룬 영유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언급한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열띤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라를 대표해서 강단에서 토론을 펼칠 학생들은 제가 직접 선별하여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모든 영유권 분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기한은 이번 주 주말까지입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났고 저는 토론에 참가하는 인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영토는 없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각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 대학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쿄, 다케시마, 동해, 일본해,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지 깨닫게 됐어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들이 단순한 지리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갈등과 깊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침대에 드러누워 잠시 쉬던 중 제 눈앞에 지구본이 보였어요. 저는 지구본을 돌려서 동해와 일본의 다케시마와 독도라는 명칭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제 지구본에는 Japan Sea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다케시마 혹은 독도라는 명칭의 섬을 찾아봤을 때 섬의 크기가 작아서인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지구본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지구본을 돌려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위치한 지구본에는 East Sea, 동해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지구본의 크기가 제 것보다 커서 그런지 독도라는 명칭으로 작은 전만한 섬이 위치해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위치한 세계지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의 한 면을 가득 채운 세계지도에도 동해라는 명칭과 함께 독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구본에서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표기를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발언이 옳을까에 대한 혼란이 온 것이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저는 레포트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로 치중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죠. 저는 그러다 결국 아버지의 서재를 바탕으로 한국 쪽으로 힘을 주는 형식의 레포트를 작성하고 다가올 토론에서의 방향성에도 한국 편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유행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도 일부 반영되기도 했죠. 토론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질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두렵기도 했죠. 드디어 토론의 날이 다가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교수님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토론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주제는 중국과 인접한 섬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중국 학생들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남중국해는 중국의 역사적인 영토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을 통제해왔으며 1947년에 발표된 남해구단서는 이 지역이 중국의 영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섬들과 암초들이 모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해상 무역로의 보호와 자원 개발을 위한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학생들은 곧바로 반박했어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남중국해의 섬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해에 속합니다. 필리핀 학생이 말했어요. 베트남 학생도 이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남중국해는 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토론의 열기가 높아졌어요. 특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에 대한 논쟁이 깊어졌죠. 교수님은 가끔 중재하며 각국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학생들의 논쟁은 과열되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교수님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학생들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을 공식적으로 편입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효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영유권이 확고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디아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섬들은 명나라 시기부터 중국의 해상 방어선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중국은 디아오이다오의 영유권을 되찾아야 하며 일본의 불법 점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이 섬들이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의견은 더 격해졌어요. 일본 학생들은 일본이 이 섬들을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치해왔다고 주장했고, 중국 학생들은 이 섬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불법적으로 점령된 것이라고 맞섰죠.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해군 간의 충돌 사례와 일본 정부가 이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 관계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깊은 감정을 동반하는 문제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내놓는 각자의 논리와 주장들은 모두 강력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지리적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가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줬어요. 토론을 마치고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실효지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뜨거운 이슈인 독도 문제로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주장을 펼칠 시간이 다가왔죠. 이 토론의 대표로 한국 측에서는 김하준과 박민지라는 친구들이 준비했고, 일본 측에서는 타카하시 케니치와 사토 나오미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고, 심지어 일본 친구들은 자켓에 일본 국기를 왼쪽 가슴에 붙이고 강단으로 향했죠. 그 모습을 보던 학생들은 일본 친구들을 보며 환호했고, 강단 위에 위치한 두 나라의 학생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헌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54년에 발행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531년의 신증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의 문헌들, 예를 들어 19세기 말의 동국여지지 역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주기적으로 경찰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은 이승만 라인을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해로 선언했으며 그 이후로 독도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입장을 듣던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실효지배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도 교수님이 언급한 실효지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죠. 하지만 한국 측의 주장이 끝나자 일본 측 대표인 케니치가 코웃음을 치더니 일어나 강단 중앙으로 나오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섬은 1905년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부터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오키도 서군에 속하게 하였고 일본인들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조선시대 문헌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혼동한 것으로 현대에 와서도 이 문헌들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케니치를 따라 일어서서 강단 중앙으로 나오며 추가 발언을 이어갔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을 확인한 것이며 한국이 주장하는 이승만 라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주장은 불법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은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말을 마치고 일본 학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분위기가 한층 과열되는 양상에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미쳤다, 정말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더욱더 몰입하게 되었죠. 하준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재반박했어요. 케니치 하구가 언급한 1905년의 다케시마 편입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던 시기에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병합한 1910년 이후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불법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일본의 영유권 인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민지도 내용을 덧붙였어요. 또한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결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준비해 온 자료와 논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어요. 학생들은 그들 각각의 주장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이 토론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각국의 역사와 감정이 얽힌 매우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토론이 이전의 주제들보다 더욱더 열띤 향상으로 고조되면서 교수님은 중간중간 상황을 정리하며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셨지만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뜨거운 토론은 강의실을 넘어 아마도 이 토론을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 교수님이 한국 측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준, 민지 학생, 여러분의 주장이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내에서 독도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철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역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독도 홍보 조형물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준과 민지 모두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하준이 먼저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독도에 대한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일부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증명했으며 그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준의 말을 이어서 민지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한국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에서의 효율성, 문제나 공간 활용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도는 단지 조형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섬이기 때문에 조형물의 유무가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독도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형물 철거가 독도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민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물론 시각적으로 독도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줄어드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독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측 학생들, 케니치와 나오미는 이 대답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듯했어요. 케니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증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일본 역시 일본해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찾아오기 위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매우 디테일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처럼 저희도 다케시마에 대한 홍보를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 전단지 등을 행하고 있고요.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독도 홍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하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조형물의 유무가 그 관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저희의 영토이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은 계속되었고 양측의 주장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교수님은 중간중간 논의를 정리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셨지만 학생들의 감정은 이미 상당히 고조된 상태였죠.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 각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토론을 멈추고 학생들을 자리로 돌려보내고 난 후 우리들을 바라보며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국제관계학에서는 아주 면밀히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촌의 육지는 한정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나라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가 자신의 영토를 키우기 위해 수많은 조상들이 죽어나갔죠. 현대에 접어들어 모든 국가가 다 같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모여 서로 자원과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무력과 감정보단 평화와 화합으로 앞으로의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어야 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국과의 관계를 논의할 때 감정적인 방향성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토론을 통해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한번 둘러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도 감정이 앞선 발언이 있었죠? 물론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여러분은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학문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피해보는 인류가 없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이 발전해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토론에 참여한 각국의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저와 제 친구들은 손에 땀이 나는 토론의 열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강의실을 나왔어요. 단순히 관전만 했을 뿐인데 몰입을 해서 그런지 출출해서 학생 식당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들과 이동했죠. 음식을 트레이에 받아 빈자리를 찾아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토론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토론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테이블 사이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색깔의 불꽃이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또한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테이블 근처에 앉아
그들의 분위기를 살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일본 학생 케니치가 일어나 한국 학생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비아냥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요즘 K-팝이나 드라마로 인기를 끌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저질이네. 그래봤자 한국은 아직 힘이 없어. 그걸 인지해야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어. 언젠가 우리 땅을 되찾을 거야. 일본 학생들의 도발에 한국 학생들은 일부러 반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나가던 중국 학생 리웨이가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어요. 한국이 과거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라서 자기네 땅 뺏기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게 싫거든. 리웨이의 말에 일본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민지는 잡고 있던 스푼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죠. 하주는 그런 민지의 스푼을 잡아 내려놓으며 민지를 달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준이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리웨이와 케니치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민지를 대신해 하준이 리웨이와 케니치와 싸움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준이의 표정은 미소를 짓는 밝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하준이 표정과는 다른 냉정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작아.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순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공유하고 있던 그 순간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한 흑인 학생이었어요. 흑인 학생은 하준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흑인 학생은 한국의 행운이 가득하길이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더욱 거세게 쳤어요. 그가 시작한 박수 소리는 금세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되어 식당 전체가 한국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주와 다른 한국 학생들은 그 박수 소리에 감동을 받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케니치와 리웨이는 이 상황에 크게 당황한 듯 했고 곧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 떠난 후 박수 소리가 잦아지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 이 세 나라가 보여준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강한 자부심과 용기에 감동했고 독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국제적인 문제와 영유권 분쟁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의 문제를 넘어서 각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깊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단순한 정보나 주장 이상의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다룬 이 주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이유가 궁금해요.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저도 독도 조형물이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 독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독도를 포기하려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독도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독도 수비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찔리지? 독도 포기해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경찰서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다급한 숨소리를 내며 경찰서로 달려가는 주인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태국 여성에게서 날아온 진지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린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K-팝에 푹 빠져서 K-팝 댄스 동아리도 활동할 정도로 한국의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어릴 적 EPM의 니쿤이 태국 왕자로 불리며 한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현재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에서 큰 자랑거리로 인식이 될 만큼 태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었죠. 저에게 그만큼 한국이라는 곳은 제 학창시절의 문화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었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배워보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학과에 다녔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 문화를 심도 깊게 배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리 잡을 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갔죠. 한국어의 체계적인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면서 태국어와는 다른 언어적 특성에 매료되었고, 배운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수료한 후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문화 콘텐츠 회사에 취직하여 장기 체류를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 실제로 살게 된 것이 첫 번째 행복이었고,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유튜브를 시작하며 한국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죠. 니쿤과 리사처럼 태국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수행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K-팝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나 드라마, 촬영 장소를 탐방하는 영상들이 특히 인기가 많고, 태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며 각각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죠. 생각보다 태국과 한국에서 인기를 어느 정도 얻고 있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유튜브에만 매진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러나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태국 내에서 한국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저 같은 태국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국 보이콧 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태국의 한 크리에이터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영상을 게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입국 거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입국을 거부하고, 실제 한국 내에서도 굳은 일을 다 태국인을 시킨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태국의 뉴스에 거론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죠. 태국인들은 분노하여 한국인도 태국에 오지 못하게 입국 거부를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 문화인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점 불매까지 하자고 하며 한국의 문화산업이 게시된 모든 것들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리는 것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태국의 정치인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자국인이 한국에서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
태국 경찰을 파견해 태국인들을 다 귀국 조치시킨다는 발언까지 해 화제가 되었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쌓이고 또 쌓이며 이제는 한국의 개식용 문제부터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의 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글도 게시하며 한국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죠. 하지만 한국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다 강제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죠. 이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지속되니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한국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제 영상에 태국인들이 수많은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넌 태국년이냐? 한국년이냐? 한국이 좋으면 이민 가서 다신 오지 마라. 태국에 오면 꼬챙이에 꽂아버리겠다. 등 여러 악플들이 달리게 되고 구독자의 숫자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제 콘텐츠를 좋아해주는 몇몇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의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을 꾹 참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만족스러운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태국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말리는 제가 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K-팝 댄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우리 둘 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서 댄스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말리와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한국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며 함께 꿈을 키웠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죠. 제가 유학을 온 이후 그녀와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SNS로 소통은 자주 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어요. 같이 연습실에서 한국의 댄스를 연습했던 즐거운 추억을 가진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을까? 라는 기대를 하며 말리를 마중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고 저는 공항으로 말리를 마중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말리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어요. 더욱더 이뻐지고 성숙해졌죠. 서로의 칭찬으로 만남을 시작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만의 시그니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공항을 나왔죠. 말리는 한국에 온 게 꿈만 같다고 했고 저도 그녀와 함께 한국을 여행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어요. 말리는 서울의 유명한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해준 숨겨진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는 태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현실에 대해 궁금해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한국의 음식, 패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말리는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며 걸어다니며 옛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현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놀러갈 준비를 하는데 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고요. 말리는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태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어 태국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시고 가세가 기울어져 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말리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리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말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한국과 태국 사이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이런 시기에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차라리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직장을 구해서 당당히 일을 해. 그게 아니라면 제발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 하지만 말리는 강경했어요. 수린, 현재 태국의 상황 자체가 한국으로의 비자를 받기 어려운 처지라는 걸 몰라? 네가 말한 대로 현재 태국은 한국을 싫어해.
이 상황에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말했어요. 말리,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이성을 차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봐. 현재 너희 집의 사정이 좋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일을 선택한다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불법으로 돈을 버는 딸을 부모님이 좋아하겠어? 다시 생각해봐. 진심이야, 말리. 말리는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는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결국 말리는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말리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화 온 곳이 경찰서라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더 충격이었죠. 말리가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돕는 브로커와 작당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믿기 힘들었죠. 말리가 정말로 불법 체류를 시도했다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통화를 종료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말리는 수갑을 차고 있는 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경찰은 저의 모습을 보고는 태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말하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제게도 말리와의 관계와 체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말리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불법 체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는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태국인이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 되물어 저는 태국에서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해서 같이 댄스 동아리를 하며 친해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불법 체류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말리가 제 친구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경찰은 제 체류 기록을 확인하고 다행히 제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제 체류 과정이 깔끔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저는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고 말리가 만난 브로커는 한국의 안마시술소로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람이었죠. 경찰은 말이 좋아 안마지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라고 말하며 말리에게 결국 강제 귀국 명령을 받게 하였죠. 저와 말리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말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말리와 함께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안해, 수린.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어리석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었죠. 말리는 경찰들과 공항으로 향했고 저는 멍하게 땅을 바라보며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말리와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말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도 후회가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말리가 불법 체류로 인해 강제 귀국당하며 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는 브로커와 불법 체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정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리의 사건 이후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제 주변에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리의 사건을 통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태국인의 불법 체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체류 중인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 수는 무려 15만 7천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숫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다고 해요. 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적발되거나 심지어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죠. 또한 최근에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태국인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건, 전남에서 야바라는 합성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들이 체포된 사건 등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런 부분에서 더욱 커졌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들조차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하게 한국에 온 태국인들까지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죠. 말리의 경우도 그런 문제에 휘말린 하나의 사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장, 식당 등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게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악용하는 한국의 사장들이 많아서 태국인들은 사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돼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태국인들이 불법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예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안마시술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직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내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법 체류자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불법 체류의 위험성,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노인 오해와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말고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그저 법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고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소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태국이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태국의 화해와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범죄를 유발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행이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